네, 과체류 중에서는 딸기가 가장 생산액이 높은 이런 작물입니다. 한 1.5천억 정도의 전체 생산액을 좀 차지하고 있고, 재배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천 헥타르 정도에서 감소폭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은 한 5천 헥타르 정도, 5,700 헥타르 정도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귀농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유입이 많이 되지만 딸기 재배 면적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 은퇴자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품종으로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량 품종이 아직도 많이 재배가 좀 되고 있고, 최근에 금실 품종이 수철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7%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뭐 주산 단지별로 봤을 때는 경상남도가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두 번째가 충남. 단일 면적으로는 충남이 1950 농가 정도에 한 1000헥타르 정도를 해서 전국의 제일 주산 단지가 지금 돼 있고, 농가 수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한 16,000농가 정도, 충남에서는 약 4,000농가 정도가 딸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시바리당 한 2,6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소득률을 한 45%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 되게 그러면은 한 1,100만 원 정도의 순소득이 시바리당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생산량은 3톤 내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확기가 좀 점점 앞당겨지면서 지금 11월 달, 뭐 심하면은 10월 달까지도 수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가 조기 수확할수록 이제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기 수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11월, 12월, 1월 하순까지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도 작년도에 11월 달은 한 5만 원대까지 나왔었고, 12월은 3만 원, 1월 달까지 2만 7천 원.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평균이 4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소득이 굉장히 높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농가들이 자꾸 조기 수확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국가적으로 수출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과체류 중에서는 딸기를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5천 톤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고, 반면에 냉동이라든가 또 가공용들이 딸기를 많이 이용을 하면서 수입량도 지금 12,000톤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주로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에 좀 집중이 돼 있다가 최근에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쪽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품종은 매양 위주로 나가다가 최근에 금실로 좀 바뀌어가지고 금실이 한 90% 정도 나가고 있고, 일부가 매양, 또 충남 같은 데에서는 서량이나 킹스베리도 일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딸기를 그냥 딸기로 먹었는데 최근에는 품종을 조금씩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퍼센트가 한 25% 정도는 소비자들이 딸기 품종 이름을 이제 알고 사 먹는 이런 시대가 됐다. 앞으로는 점점 더 품종의 차별화가 일어나가지고 또 품종을 보고 단가가 비싸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 쪽으로 점점 전환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딸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사항,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가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 다음에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단단한 상처가 안 난 것들. 일정 시기에는 맛이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또 맛이 너무 없는, 당도를 좀 높여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개선 사항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딸기는 그렇게 많이 재배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도 지금하고 비슷한 6천 헥타르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소비는 문화가 좀 높아지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딸기 가격은 지금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품종이 다양화가 되고 있고, 품종 간의 고유 브랜드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지방에서는 홍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성군의 특화 품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한 120가지 정도의 품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산 품종이 한 80가지 정도의 품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품종들이 지금 국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일본 품종이 30가지 이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서량이 24년도 81.4%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뭐 충남은 아마 좀 더 많이 재배를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금실이 한 7.7%, 그다음에 죽향, 장이 매약, 이 정도 품종들을 여러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벨이라든가 킹스베리, 홍이 뭐 이런 것들은 아직 1%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나오는 여름딸기 대관령을 중심으로 삼척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이런 고냉지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1%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딸기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뭐 양친의 우수한 특성을 한 군데 집적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고, 그래서 부분하고 모분에 우량 형질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선발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뭐 첫해는 교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종자를 받아서 그거를 씨로 심어가지고 이제 포장해다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딸기 특성들이 나옵니다. 뭐 부모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비슷하긴 하지만 성질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듯이 딸기도 교배를 해서 종자를 파종해서 뿌려주면 다양하게 이런 특성들이 나옵니다. 전부 다 시식을 하고 생육 관찰을 해서 우수한 것을 선발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단계를 거쳐가지고 농가에 가서 검증까지 받아서 하는데, 뭐 빠르면 한 7, 8년, 늦으면 한 10년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품종을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는 무단으로 재배를 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종 실시권이라는 법들이, 품종을 만들게 되면은 품종 보호 등록을 하면은 품종 보호권이 효력이 생기고 이게 2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가들이 사용을 하려면은 육종가한테 어떤 실시권을 받아가지고 재배를 해야 되는데, 전용 실시하고 통상 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용 실시는 뭐 독점권을 주는, 묘를 육종가가 다 보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육묘업자나 이런 쪽에다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 독점권을 줘서 거기서 증식해서 보고받는 방법이 있고, 통상 실시는 아무나 그 육종가한테 돈을 주고 재배를 할 수가 있고 권리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통상 실시라고 하면은 육묘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뭐 판매 묘값의 한 10% 내지 20% 정도의 로열티를 지불을 합니다. 뭐 묘를 파실 때 이런 가격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실시에서 독점권을 가져가는 이런 업체에서는 묘값의 뭐 판매액의 한 10%나 20% 정도도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펠리시티라고 하는 미국 품종이 들어왔을 때 20% 정도의 로열티로 내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품종을 공공기관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통상 2% 정도의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100원이면은 한 2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고 있고, 뭐 지방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받는 데도 있고 덜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품종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건 개인 간의 협약에 의해서 로열티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년도에 만들어진 이 종자산업법에 보면은 신품종이 있을 때 홍이라고 하는 품종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사업으로 좀 보급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종자업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종자업 등록하려면은 종자관리사를 두고 일정 시설이 필요한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종자관리사가 예외 조항으로 필요가 없고 그냥 종자업을 시군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통상 CC라든가 전용 CC를 받아가지고 판매할 때는 생산 판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실시하는 농가분들 좀 있으시죠? 뭐 종묘업 등록하고 뭐 일정 교육을 받으면은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점점 품종이 브랜드화가 되면서 이렇게 킹스베리처럼 크기를 가지고 브랜드를 시키는 거, 또 흰딸기처럼 색깔을 가지고 이제 브랜드를 화시키는 서서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색, 특별한 맛 이런 것들을 점점 찾고 그것들을 소비자한테 자꾸 어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저렇게 보라색 딸기, 빨간색 딸기, 흰색 딸기 이런 것들을 개별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점점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대형 시설들을 충남도에서도 청년들한테 이 스마트팜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천장에 매다는 형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이 단동 하우스에서 연동 하우스로 이제 바뀌는 형태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소규모 농장 가지고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대형화 시키려고 하고, 대형화 시킨 상태야만이 이런 자동화 시설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뭐 최종 목표는 전자동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 방식도 공동선별, 공동출하, 여기는 다 개인 선별을 지금 홍성에서는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출하도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개별 납품하시지만 전체를 묶어가지고 출하를 해야 경쟁력이 좀 생긴다는 거죠. 한 200농가가 붙여가지고 묶어서 물량을 그렇게 내면은 그 농가에 물량 가지고 파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반면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1인 가구들이 자꾸 증가를 하면서 소형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 박스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보통 그전에는 2kg 박스 한 2개는 선물을 해야 선물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1kg로 바뀌고, 이게 500g으로 바뀌고, 일본 같은 데서는 330g이 거의 기본으로 나가고 있고, 경남의 수출단지에서는 지금 250g짜리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먹는 방식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품질이 점점 이제 고급화가 되고, 또 택배가 많이 증가가 되고, 당일 생산해서 당일 판매하는 이런 직거래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6차 산업도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장 안에다가 자꾸 어떤 놀이시설 같은 것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이런 키즈카페 같이 애기들 노는 시설까지도 이렇게 점점 만들어지는 형태로, 이거는 딸기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점점 시도를 하고 있다. 종묘 쪽에서 보면은 우량한 모주에서 런너를 통해서 자매를 받다 보니까 엄마가 튼튼하면 아들도 튼튼하고, 엄마가 우량 형제를 갖고 있으면 자식들도 우량 형들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모주를 좋은 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이제 조직배양묘죠. 조직배양묘는 무병묘뿐만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세포의 활력을 높여가지고 또 세력 자체가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무병묘 확보할 때 이 고온기를 살짝 비껴가지고 끝묘를 이용한다든가, 정식하고 나서 일본묘를 쓰신다든가, 또 가을에 지금 정도 정식을 해가지고 9월, 10월 달에 나오는 묘들을 이용을 한다든가, 되게 딸기에서 나오는 병들이 다 고온성 병이다 보니까 약간 서늘한 한 20도 전후 요때 발생하는 데는 묘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모주로 이용을 하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조직배양묘를 이용해서 쓰는 방식들. 지금은 그 논산에 있는 딸기 연구소에서 일부 해주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구는 많은데 실제 만들어서 보급하는 양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하려면은 무병묘 증식하는 시설 자체가 무병 상태로 증식이 돼야 돼서 일반 하우스에다 그냥 심어갖고 키우면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을 해서 병이 없이 키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직배양묘 하는 단계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생장점을 떼어가지고 만드는 데만 1년이 걸리고, 이거를 뭐 농업기술에서는 한 2년간 증식을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에 걸립니다. 이거를 3년 정도 걸려서 만드는 거를 대형 육매장에다가 가서 대량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4년, 5년 정도 돼야 이제 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금방 접근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논산이라든가 부여,
순천이라든가 이런 대형 육매장에서 조직배양매를 받아서 증식을 하니까 여기 있는 거를 사다가 이용하는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육묘는 자꾸 변화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첫 번째는 병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인건비, 노동력 때문에 노동력이 조금 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그 다음에 병이 되도록이면 절 발생하는 쪽으로 자꾸 육묘도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이렇게 유인묘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삽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삽목 시설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묘는, 유인묘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주를 정식해서 1번묘, 2번묘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단점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막 숲이 우거져 가지고 이런 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면들, 모주가 감염이 되면은 잠역까지 계속 그 이병이 돼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육묘 기술보다도 시설 환경이 어떤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금산 지역 같은 데서는 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채광이라든가 환기를 위해서 절단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삽목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멀칭을 해서 이게 뿌리가 없는 상태를 절단했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멀칭을 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계속 뿌려주는 방식, 스프링클러 방식들이 있는데, 멀칭 방식도 점점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다 삽목을 해서 그냥 스프링클러 틀어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육묘에서는 그냥 자가 육매장이 없을 때 수확주를 이용해서 거치대를 양쪽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유인하는 방식, 베드 위에다가 포트를 얹어 가지고 멀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받는 방식, 이런 것들이 홍성 지역에서 좀 일부 하고 있죠. 직접 포트를 안 받고 바로 베드에다가 그냥 정식을 해서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자멸을 별도로 보관했다가 소독을 하고 그냥 바로 정식이 들어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이런 방식들도, 이런 것들은 수확 끝나고 다 정리하고 나서 모주를 아예 이런 정식 포장 베드에다가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런너를 직접 유인해서 정식을 하는 이런 방식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주를 심어가지고 1번묘만 꽂고 나머지는 2, 3, 4번은 그냥 안 꽂고 방치를 해놨다가 1번묘가 뿌리가 다 내리면 잘라가지고 그대로 그냥 1번묘를 정식을 하고 2번, 3번, 4번 묘를 따라서 그냥 정식을 해버리면 1번묘가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정석은 아니지만 변칙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인건비를 조금 적게 들이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샤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과서적이진 않지만 농가분들이 자꾸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더 다르게 하는 방법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포트 육묘가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작업 일정은 거꾸로 정식 날짜를 잡아놓고 내가 8월 1일 정식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앞으로 좀 당겨서 묘를 육묘부터 해야 되고, 내가 9월 20일 날 해야 된다면은 맞춰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정식하고 나서 2달 정도는 생육 기간입니다. 모주를 잘 키울 수 있는 생육기를 충분히 모주를 잘 키워놔야 그 다음에 런너 발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 들어가서는 한 달 반 정도는 묘를 받는 기간, 보통 5월 중순부터 받으면 한 6월 말까지 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모주 절단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묘에 이제 영양 공급이 시도가 돼서 한 달 정도는 자묘에 영양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화 처리를 한 달 정도. 화분화 처리가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영양 상태가 너무 좋은 것이 정식이 되면은 화분화가 늦어지기 때문에 영양을 조금 줄이고 화분화가 잘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꽃이 만들어졌는지를 되게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나서 정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만들어지는 시기가 달라서 정식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은 9월 10일에서부터 20일 사이에 이제 주로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양 관리는 초기에 정식하고 나서는 비료 농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이때는 온도도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1.2 정도까지 줘서 빨리 모주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중기를 가면서부터는 비료 농도를 낮춰가지고 뭐 여기가 대부분의 이제 농사가 이제 서량이다 보니까 뭐 0.8 이상은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주고 뭐 후기도 자묘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공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하기에 이제 돌아서는 8월 달이 되면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CNU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의 함량을 높이고 질소의 함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비료를 줘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안 줘도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탄수화물 함량을 높이려면은 대부분 인산가리 종류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물이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검사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질소량을 확 줄여버리면은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묘가 아주 나쁘신 분들은 영양 공급을 일정 부분은 조금 질소가 들어간 걸 하셔야 되지만 영양 상태가 괜찮으면은 질소를 한 달 정도는 중단을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 근데 나는 이런 양액 기계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질소 인산가리가 균일하게 들어가져 있는 복합 비료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공급을 해도 영양 생장만 시키기 때문에 육묘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작업들이 초기에는 모주를 정식하고 생육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때 나오는 런너들은 3, 4월 달은 다 제거를 해서 모주를 키우는 작업 또 중기에서는 자묘를 유인하는 작업이 주고 요 시기에 나는 삽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포트에다가 유인하지 않고 그냥 절단을 해갖고 그냥 꽂아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6월 초에 실시를 합니다. 6월 뭐 지금 땡겨서 5월 말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6월 한 5일에서 10일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유인을 하시는 분들은 6월 말까지 묘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자묘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삽목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한 6월 15일 정도까지 끝낸다고 보면 그래도 유인하는 묘보다 한 보름 정도는 일찍 그 자묘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이때는 자묘에 영양 관리를 주면서 생육이 너무 웃자라지 않게 생육을 약 억제를 해가면서 저격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실시를 해야 되고 모주는 뭐 자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제거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분하기가 되면은 질소를 좀 끊어주시고 인산을 조금 높여주는 방식. 뭐 이때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게 된다 그러면은 규산질 비료라든가 카신제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생육을 시킬 때는 삽목이든 유인묘든 상관없이 일단 하우스 안의 온도를 되도록이면 낮출 수 있는 지금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저도 올여름에는 더위를 많이 먹었는데 하우스 안에서 좀 일을 하다가 뭐 한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되도록이면은 수고를 높게 하고 배들을 좀 낮추고 또 아까도 뭐 보조사업 얘기했지만 이런 스크린 시설 같은 것들을 좀 하고 플랫 같은 거 최근에는 이제 냉풍 시설까지 들어가고 뭐 결국 다 온도를 좀 낮추는 방법 또 웃자람 하는 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카신제라든가 규산이라든가 규산은 농도를 조금 진하게 치면은 잎이 막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 적당하게 농도를 좀 맞춰서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햇빛을 많이 보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육묘 전체로 봤을 때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육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오전에 많은 양을 관수를 하고 오후에는 좀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서 저녁 때쯤 되면은 뭐 표면이 살짝 마르는 정도 뭐 전체 수분 함량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유지를 하는데 내가 웃자란다 싶으면은 물량을 조금 더 줄이고
생육이 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늦게까지 줘서 물량을 좀 높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육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묘기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병인데, 병은 그래프를 봤을 때 대부분이 10월 달에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 10월 달에 나타나는 것이 완전히 그 배도 소독을 하고 정식을 했는데도 10월 달 돼서 자멸을 심어가지고 생육이 쫙 올라오는 시기에 정식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뭐 90% 이상이 저는 육묘기 때 감염이 된 것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한 6월 달부터 발병이 되기 시작해서 7월 달, 8월 달이 가장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고, 히스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병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달, 6월 달에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병약 방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뿌리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뿌리파리 피해를 받으면은 히스리병 감염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중복 감염으로 나오는 것이 한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뿌리를 갉아먹고 상처를 입으면은 병원 침투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동시 방제를 같이 해주고, 6월 달부터 작은 뿌리파리는 나타나고, 뭐 정식하고 나서 농가들이 가져오는 그 묘도를 검사해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뿌리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파리는 관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육묘기 때하고 정식 초기까지는 충분히 관주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항상 알겠지만 탄저병은 약간 후진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진국병, 탄저병을 못 막으면은 딸기농사 짓지 마라 할 정도로, 왜 열심히 방제만 하면은 탄저병은 그래도 막아진다. 뭐 증상으로 왔을 때는 대부분이 비가 오고 나서 햇빛이 쨍하고 이제 떴을 때, 이때가 고온기일 때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자가 물을 타고서 이제 이렇게 퍼지니까 그런 시기에 충분히 방제를 열심히 해주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 근데 방치를 하게 되면은 탄저병은 전염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탄병이라고 할 정도로 며칠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예방적으로 우선 방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염은 병원군이 걸려있던지 아니면은 걸려있던 그 나머지 잔재물에 의해서 이게 관수를 한다든가 비가 왔을 때 습도가 높아졌을 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병 걸린 거는 빨리 뽑아내고 그 주변을 깨끗이 소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병은 습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을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비가 왔을 때 내가 오늘 물을 아침에 탁 줬는데 점심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 그러면은 한 3일이 지나도 그 베드가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일기도 미리 잘 보셔가지고, 이제 비가 올 것 같다 하면은 관수량을 좀 줄여서 미리 말려주는 이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증상으로 봐서는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입에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먹물 반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탄저병 방제가 좀 소홀히 됐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진행이 되면은 더 심해지고, 줄기가 이제 저렇게 흑변 현상이 나오면서 꺾어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주고, 뭐 열심히 병 걸린 걸 가져와서 검사를 하고 잘라가지고 관부가 어떻게 이제 갈변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여러분들 병 걸리면 항상 갔다가 검사를 해요. 탄저병입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뽑아내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관부에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정도 먹물 반점이 한두 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탄저병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방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질소가 많았을 때, 또 가리가 많았을 때 훨씬 더 이 병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칼륨 비료를 억제시키고, 뭐 증상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칼슘하고 규소를 치는 거는 세포벽을, 조직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심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언제부턴가는 정식할 때 다 소독약을 가지고 이제 상토도 소독하고 또 토양도 소독하고 배드라든가 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소독을 합니다. 근데도 열심히 다 소독을 했는데도 걸린다. 이 병 잔재물이 한 번 걸린 포장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소독을 하면은 이 병원균이 밀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3년은 고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3년 뒤에 안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시 입영된 이런 포기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깨끗한 묘가 계속 들어가면은 병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시드루병 같은 경우는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짱립이 나오는 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인데, 지금 탄저병보다도 시드루병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한번 걸린 데에서는 저 포자가 계속적으로 몇 년씩이나 이렇게 잔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거를 완전 박멸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뭐 공중에서 날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양에서 뿌리를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뭐 주기적인 예방이 중요한데, 그전에는 한 포기에서 줄기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물을 주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도 저것도 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를 다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주가 이제 딸기니까 딸기에 병 걸린 것들을 열심히 다 제거를 하시고, 뭐 pH를 봤을 때는 산성에서 훨씬 더 발병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묘기 때 시드루병을 좀 억제시키려면 pH를 뭐 데이터상으로는 한 6.5 정도를 맞추는 것이 제일 발병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6 이상에서 한 6.5까지 이렇게 pH를 좀 맞춰주시고,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한 5 이하로 내려가면 급격하게 발병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EC 같은 경우는 1 이상이면은 이제 발병도가 높아지는데, 우리가 1 이상을 줄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요. 한 0.6이나 0.8로 좀 낮은 농도로 공급하는 것이 이 시드루병 방제에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역시 탄저병이나 시드루병 다 고온성 병이니까 하우스 온도를 좀 낮춰주고, EC도 좀 낮춰주고, 또 이거는 오랫동안 잔존이 하다 보니까 이 병 그 잔재물들, 병에 걸려 있는 거를 뽑아내고서 그 자리에다가 새 묘를 심고 해도 거기서 또 병이 걸리죠. 그거는 그 이 병 잔재물들이 상토라든가 이런 데 병원균이 계속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해도 항상 또 그 자리 심으면은 또 병이 걸리고, 완벽하게 지금 소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병 잔재물을 병 걸린 포기를 버리고서 상토 같은 거 검사했더니 한 50% 정도의 병원균이 여기에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더 소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병이 걸리려면 병원균이 있어야 돼요. 병원균이 없으면 병이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병원균이 잘 증식이 돼가지고 묘에 침투를 하려면은 환경이 적당해야 됩니다. 그게 습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을 때, 잘 발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병원균이 있어도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낮추면은 발병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병원균 자체가 없으면 더 좋고, 근데 대부분이 묘에 감염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심다 보면은 점점 이제 병원균이 증식할 수 있는 온도 조건으로 고온기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깨끗한 묘,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증식상에 병원균이 없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병원균이 잘 활발하게 활동해서 증식을 못하도록 환경 조건을 낮춰주는 거. 그 환경 조건이 온도를 낮추는 방법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pH를 조금 산성을 좀 주의하고 좀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시드루병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병 같은 경우는 발병이 아주 고온 때보다는 6월달 정도에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증상으로 봐서는 좀 물은 증상이에요. 물러지는 증상. 줄기가 좀 물러진다든가, 뿌리 관부 감염이 되면은 동공이 생기고 집 물러지는 이런 증상들이 아마 전형적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너무 습할 때 하고 질소가 과다가 됐을 때, 병원균이 주변에 있을 때, 이런 때 많이 나오는데, 물을 타고서로 쫙 점염이 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관수를 하게 되면 쫙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제거를 하고 이제 방제를 좀 하셔야 되는. 근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역병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여러 가지를 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습도다 그러네요. 과습이 됐을 때가 잘 문제고, 그다음에 소독약을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고, 염소계로서는 뭐 NADCC라든가 또 이산화염소 계통, 또 아인산염, 과산화수소 계통에 쓰시고, 알코올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락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싼 것만 자꾸 너무 찾으시지 마시고 소독 효과가 좋은 거를 좀 찾아가지고 이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흰가루는 오히려 습도보다는 좀 건조했을 때 바람에 의해서 더 이동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왜 흰가루병을 소개를 하냐면은 지금 서량이 흰가루병이 잘 안 걸리는 저항성 품종이에요. 서량을 제외한 그 나머지 품종들은
전부 다 이 흰가루병에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유황 훈증기가 딸기밭에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서량이 나오면서 그 회사가 다른 작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뭐 경우까지 나왔는데 다시 이제 이 흰가루 방제를 위한 약재라든가 훈증 유황 성분들이 많이 또 딸기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주라든가 수전단지 뭐 이런 쪽 보면은 훈증기 설치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유황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비닐을 조금 삭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단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주로 이제 표면에만 나타나고 포기를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나타나면은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 공중으로 좀 날아가고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틀어가지고 습도를 좀 높여줘도 비산 속도가 떨어지고 쉽게 여기서 조루로 그냥 물을 뿌려도 이거는 활물 기생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식물체에만 있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씻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약을 딱 치면은 다 죽은 것 같이 깨끗한데 역시 부착기를 가지고 표피세포 조직에 이제 침투를 해 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다시 거기서 살아서 펴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뭐 2, 3회 정도를 집중적으로 방제를 좀 해야 된다. 이게 일교차가 클 때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산화염소, 산수탄을 가지고 뿌려봤는데 역시 접촉만 되면은 죽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약 중에서는 산소탄이라고 하는 뭐 소독약이 흰가루에 효과적이기는 하더라. 그런데 맞은 부위만 죽고 며칠 지나면 다시 펴나오기 때문에 저희 약재 일반 약하고 좀 섞어서 치면 좀 상승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보통은 되게 이제 유황 성분이 함유된 이런 약재들 묘 자체가 튼튼하면은 조금 더 적게 걸립니다. 병원균이 있고 환경이 좋아지는데 결국 품종의 저항성 여부에 따라서 또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서량 이외의 나머지는 흰가루에도 수확기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시범 사업도 지금 진행한 것도 알고 있는데 자외선이 그 살균 효과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ABC가 있는데 UVB 등이 특히 이제 흰가루병의 방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흰가루 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괴를 시키는 줄 알았던데 뭐 그건 아니고 식물 세포를 자극해서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흰가루균을 좀 억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흰가루균이 있으면 안 되고 다 방제하고 없는 상태에서 저 등을 켜놓으면은 흰가루를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저 등 하나가 한 돈 1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한 동 설치하는데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서 아마 지금 센터에서 한도농가시 이렇게 시범 재배로 해서 방제 효과를 보고 정말 방제가 잘 되면은 뭐 업체랑 얘기해 갖고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왜 흰가루가 지금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뿌리파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뿌리파리 자체가 뿌리를 갉아먹어 갖고 양분 흡수를 억제시켜서 또 심하면은 식물체 고사까지도 시키고 생육을 억제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상처난 부위로 시드름병균이 들어가고 시드름을 뭐 유발시키는 이런 역할들도 하기 때문에 뿌리파리는 철저하게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굉장히 습한 거를 좋아해요. 그 전에 우리가 토양 재배할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상토가 들어오면서 상토에 계속 관주를 하면서 항상 축축한 상태가 유지가 될 때 이게 발병이 훨씬 더 심하다. 쉽게 얘기해서 말려주면 발병도가 확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분을 계속 타가지고 수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관부를 그러니까 캐가지고 계속 그 관부 주변의 뿌리를 보면은 저렇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성충이 되면은 바깥에 이제 날아가고 특히 이제 머리 부분이 새카맣기 때문에 눈 좋은 사람은 그냥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돋보기 같은 걸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캐가지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감자 같은 걸로 잘라서 이렇게 표면에 넣으면 유충들이 올라와가지고 벌레가 이렇게 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있는 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끈끈이 트랩 같은 거는 성충이 돼서 날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내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묘가 잘 만들어져도 첫 번째는
묘량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묘가 확보가 되면은 그 묘가 건져놔야 되고, 그 건전한 묘가 심고 나서 꽃이 잘 나와야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인 과일을 수확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양 상태에 따라서 같은 날 같이 정식을 했지만 어떤 분은 꽃이 피고 어떤 분은 안 피고 어떤 분은 일부만 피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수확하는 그런 목표들인데, 어쨌든 화분화를 인위적으로 시키는 것들이 조금 한계는 있어요. 한여름철에 8월달이면은 온도가 35도 이상인데 화분화 되는 온도고 야간 온도 기준해 갖고 24도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도 이상의 차이 나는 것들을 야간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이제, 그쵸? 에어컨을 켜가지고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뭐 딸기 생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뭐 그 이외에 다른 걸로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지하수 온도가 한 14, 5도 정도 뭐 높아야 16도이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이제 뿌려주기도 하고 그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갖고 돌려주기도 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실용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찌됐든 수경재배가 나오면서 수확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고 늦게까지 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6월까지 연장을 해서 이렇게 따다 보니까 지금 뭐 11월부터 한 6월달까지, 그전에는 4개월, 5개월 따던 것이 지금 6개월, 7개월까지도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전에 하는 것들이 이제 하우스를 내부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거, 또 일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차광을 쳐가지고 일장을 좀 줄여주는 단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막 설치를 하시는 농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냉풍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이런 거는 이제 찬물을 통해가지고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흐르는 물처럼 장치를 해서 그 위에다가 자묘를 놓으면은 크라운 부위가 온도가 24도 이하로 내려가면 화분화가 되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한 20일 만에 화분화가 됐고, 주변의 온도는 한 20도 정도, 18도까지도 맞춰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냉풍기들이 들어와져 있고 실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비닐을 덮어서 씌워서 냉풍기를 밤에 틀어도 다 냉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하우스 안에다가 암막 시설이나 아니면 이제 이불 설치를 해서 저녁에 완전히 밀폐를 시킨 상태에서 이런 냉풍을 갖다가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포장은 보통 3중에 하고 3중 안에다가 이제 부직포 설치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육매장은 비가림만 했었어요. 예전에는 1중으로. 그러다가 너무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차광을 하기 위해서 2중을 설치하고, 지금은 이런 화분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3중까지 설치해서 이런 암막 시설까지 집어넣는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거는 그 파이프에다가 냉수를 집어넣는 방법인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하시는 농가도 있더라.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저 파이프가 벼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가지고 베드 밑에서 냉기가 올라올 수 있게.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파이프 사이에 흐르지 않게 납땜을 해야 된다든가, 땜질을,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저런 것까지 이제 지하수를 이용해서 되도록이면은 온도를 좀 낮춰보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밀폐시키고서 저 냉풍기 틀어놓으면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한 18도까지도 이렇게 맞추고 합니다. 물론 이제 냉풍기 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공기를 갖다가 냉각시켜서 그냥 품어내는 방식도 있고, 물을 가지고 그 물의 온도를 탁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차가운 물에서 나오는 그 냉기를 갖다가 품어내는 이런 방식들도 있고, 그러고 이제 최근에 정식을 해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분화가 계속 지속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부에다가 크라운 부위에다가 이런 냉수 호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육묘기 때 쓰는 냉풍기를 정식 포장에 갖고 들어와서 설치하고, 또 크라운 부위에 냉수 호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정식하고 나서 그냥 화분화를 시키는 이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을 조금 일찍 하고 나서 이 안에서 화분화 시키고. 그럼 일찍 하는 거에 장점은 뭐냐?
근권 확보가 미리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분화 시켜가지고 9월 5일 날 정식을 한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생육도 시키고 뿌리도 발달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8월 달에 정식을 해놓고 지상부를 억제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뿌리가 완전히 다 쩔어버려요. 뿌리가 이제 확보가 미리 된 상태에서 화분화만 딱 시키면 그 다음에는 영양관리해서 생장만 쫙 시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설이 돼 있어야 가능한 거고 이런 게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우스 안에는 35도 이상이 내려가지는데 거기다 그냥 심어놓고 아무런 시설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포장,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단동에서 대형 하우스를 하는 친구들이 이 단동 하우스보다는 온도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링클러 시설들이 다 돼 있어서 온도를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삽목 정식을 그냥 해버리는 농가들도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 안에서 이런 냉풍 시설이나 이런 걸로 그냥 화분을 직접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숙제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1하방을 수확을 하고 나서 그 2하방 때 텀이 좀 생기잖아요. 일찍 조기 수확을 자꾸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화분화를 해가지고 정식을 했는데 정식을 하고 나서 하우스 안에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2하방 분화가 잘 안 돼서 한번 따기를 10월, 11월 달에 좀 따고 나면은 뭐 한 달씩 노는 농가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심고 나서 이 하우스 안에 온도를 꾸준하게 낮춰서 가면은 그나마 이제 인터벌이 좀 적게 생기는데 이 방법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1하방을 만들어서 정식을 했어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식하고 하우스를 뜯어가지고 그냥 방치를 해서 온도를 최대한 대로 낮춰가지고 두 번째 꽃대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이제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민호 씨 집에 놀러 갔을 때 본인은 3하방까지 만들어 갖고 정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딸기를 봄에 심어. 그래갖고 한 2달간 쫙 키워. 그러고 나서 거기다 냉풍이 돌리고 해서 지상부 생육을 딱 정지시켜가지고 계속 끌고 가. 그러면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은 1하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1하방이 만들어진 거를 그냥 두고 확인하고 그대로 계속 지속을 해서 보통은 겨울철에 화분화되는 조건이 되면 한 20에서 25일 간격으로 화방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 간격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8월 달에 하나 만들어졌으면은 그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면 9월 달에 또 하나 만들어지고 10월 달에 또 하나 만들어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따야 된다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본인은 지금 아마 꽃이 좀 폈을 텐데 3화번까지 된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생육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화방을 만들어 갖고 정식은 하는데 정식하고 나서 조건이 그 안에가 안 좋으면은 1화방만 나오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 대형화를 시키자. 되도록이면은 인건비나 에너지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대형 하우스에 난방 시스템, 그 공조 시스템을 넣어갖고 히트펌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지하에 있는 냉기를 뽑아갖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에너지 비용을 좀 줄이고 또 이 단동으로 돼 있으니까 좀 자동화 시켜가지고 인력을 좀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과학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자. 그래도 저 자연 환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뭐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폐쇄를 해가지고 조건이 안 좋을 때는 폐쇄를 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직 농장의 개념이고 이거를 밀어준다는 거 아니고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국가에서도. 지금은 스마트팜 사업 쪽으로 신청이 되지만 수십 개 업체가 식물 공장을 자꾸 짓는 이유는 환경이 정말 안 좋은 저 동남아, 사우디, 뭐 두바이 이런 데에다가 저런 걸 설치를 해놓고 딸기라고는 전혀 재배가 안 되고 다 직수입해서 먹는 이런 나라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딸기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처럼 크게 져가지고 모든 채소, 상추부터 해갖고 다 이제 엽채료 또 과채료, 과일까지도 생산해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다 전량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기업에서는 이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일반 농가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업이지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논산 지역에서 그 버섯 재배사 안에다가 이렇게 딸기 키우는 거 방송에도 가끔씩 나왔는데 이런 이제 간이형 식물 공장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관심을 또 갖는 거는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 저도 삽목을 해놨지만 잘 키워놨는데 8월달 되면서 많이 죽어요. 막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다 쓰러지고 막. 그래서 실내에서 깨끗한 묘를 좀 생산을 할 수 없을까. 농가들한테 정식묘로 쓸 수는 없지만 모주 정도는 무균 상태에서 키워가지고 좋은 묘를 좀 보관하는 이런 방식은 없을까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스마트팜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신부공장 스마트팜 농장을 하면서 실내에서 육묘하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전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